보통 가장 비싼 집이라고 하면 재벌 아니면 언제부턴가는 연예인이 살죠.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그렇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캐나다 역시 그래요. 요가복계 샤넬이라고 불렸던 오늘 주제인 이 브랜드 창업자가 제일 비싼 집에 살아요. 캐나다에서 10번째 부자고 자산이 한 11조 원 정도 요가복 회사로 많이 벌었죠. 근데 요가복계 샤넬이라고 하면 이 창업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뭐 선입견이 좀 생길만 하잖아요. 근데 덩치가 막 산만한 근육질 아저씨예요. 근데 사진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요가복으로 유명해지고 전 세계적인 레깅스 유행을 일으켰어? 싶어요. 근데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그랬을까? 자, 이번 주제는요, 물론 패션 얘기를 하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여성 요가복으로 시작해서 이제 여성과 남성, 일상복까지 수많은 비슷한 브랜드 또 경쟁자들이 생겼지만 여전히 이 분야의 선두, 레깅스 패션, 에슬레저룩의 원조 룰루레몬입니다. 자, 근데 아까 창업자 사진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또 눈에 띄어요. 이게 뭘까? 자기가 만든 브랜드 룰루레몬 옷을 안 입고 나타난다는 거죠.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안 입어요. 왜 그럴까? 스스로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사연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1998년 칩 윌슨이라는 사람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룰루레몬을 설립하거든요. 그때 나이가 43이었어요. 창업하기에는 왜 나이가 좀 적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잠깐 딴 얘기 같지만 2018년인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초기 5년 성장률이나 엑시슬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성공적인 스타트업 창업자 나이는 45살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경험도 쌓이고 멘탈의 안정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자금의 여력도 있고. 아무튼 그러면 룰루레몬 창업하는 40대 중반 이전에는 뭘 했느냐? 전혀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분야는 달랐지만 꽤 오랫동안 역시 스포츠 의류 사업을 하고 있었죠. 사연은 이래요. 이 창업자가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비롯해서 스포츠를 즐겨서 체육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대.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근데 약간 사업에 어렸을 때부터 좀 싹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 게, 예전에는 왜 우리도 애들은 다들 뭐 비슷한 수영복을 입었었거든요. 다들 같은 색깔의 약간 뭐 로고만 좀 다른. 근데 이 사람도 비슷했는데 어디서 자기 동네에는 없는 화려한 수영복을 보고 와서 그걸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주니까 엄마를 설득하는 거죠. 저걸 몇 개 사와서 팔면 분명히 잘 팔릴 거다. 그렇게 해서 이익이 나면 내 수영복도 사주세요 라고 설득해서 성공했다는 거야. 그리고 점점 자라서 대학에 가서는 어떻게 살지를 고민을 하다가 알래스카에 송유관을 설치하는 엄청 추운 공사 현장에 뛰어듭니다. 매일 18시간씩 주말도 없이 출근해서 일했대요. 아주 추운 날씨. 근데 그렇게 일만 했느냐? 아니에요. 몸과 마찬가지로 두뇌 역시 훈련을 통하면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읽고선요, 책을 100권 정해가지고 틈틈이 계속 읽었대. 일하고 책 읽고 일하고 책 읽고. 몸이 힘든 현장이니까 외롭고, 또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술과 약에 절어있는 걸 보면서 저런 어른들처럼 되는 건 좀 그렇다, 그렇게 많은 걸 느꼈다고 하고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인생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려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즉 몇 년을 두고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해서 걸러내면 된다는 점을 깨달았다. 비슷한 점을 느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뭐 학교를 다니고 회사를 다니는데 주변은 뭐 어른들, 선배들 보는데 내가 저렇게 되나? 나는 저렇게 안 되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한 18개월쯤을 일해서 큰 돈을 벌고요, 대학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틈틈이 세계 여행을 떠나서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이혼한 부모님 중에 한쪽이 배우자가 승무원이었는데 그래서 대학생 때까지 항공권이 무료로 나왔대요. 그리고 나서 졸업과 취업할 때쯤부터는요, 미국 서부에서 인상적으로 본 옷차림을 본따서 옷을 만들고 자기 브랜드를 붙여서 캐나다에 팔기 시작합니다. 근데 취직해서도 이 장사는 계속해서 한 5년 정도를 병행했다고 하죠. 자, 근데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룰루레몬 창업자한테는 분명한 특징이 있었어요. 일단 본인이 어릴 때부터 워낙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스포츠의 유행에서 뭔가 새로운 흐름이 오는 것 같다 그러면 자기가 그걸 미리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유행하겠구나. 이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뒤에서도 계속 나오죠. 저거 유행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요, 편한 옷차림을 좋아하는 거예요. 운동할 때는 물론이고 취직해서 사업을 병행할 때도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출근 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물건을 배송하고, 그리고 정장으로 갈아입고 출근할 때는 또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출근하고, 또 일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또 원단을 막 사러 다니고, 이쯤 되면 불편한 옷이 싫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사업적으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1980년대 초반에 서부 태평양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다른 문화가 일어나는 게 느껴지더래. 왜? 서퍼들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후드를 입고 예전처럼 막 짧고 꽉 끼는 반바지가 아니라 헐렁하고 긴 반바지를 입기 시작하더래.
어라, 이게 유행이 느껴지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편한 옷이네. 그래서 아예 매장을 열고요, 직접 그런 옷을 만들거나 또 있던 옷을 들여와서 고치고 또 외국에서 이국적인 분위기의 옷들을 들여와서 팔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필요가 없다. 내 고객들, 내 브랜드의 팬들만 좋아하면 된다. 특히 열정적인 젊은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도 이게 나한테 맞으면 살 거다. 그리고 그 예상은 실제로 들어맞았죠. 자, 그러다가 이 양반이 들여오는 옷을요, 젊은 20대 30대 남자 여자들이 찾았었는데 언제부턴가는 10대 남학생들이 찾기 시작하더래요. 왜냐면 그때쯤에 스케이트보드 유행이 일었는데, 왜 스케이트보드 복장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서핑복을 스케이트보드 타는 학생들이 좋아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옷을 또 약간 고쳐서 팔고 매장 분위기도 바꾸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매장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컴퓨터 잘 못 탔는데 그때 좀 비싼 컴퓨터를 들여놨어요. 코모도 모델인가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애들이 와가지고 컴퓨터 구경하러 왔다가 옷 사고, 그걸로 하는 건 근데 이렇게 누가 뭘 샀다 이렇게 약간 기입하는 것밖에 없었대. 약간 그 간지를 내는데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장사를 할 때도 역시 모두가 좋아할 필요 없다. 10대 청소년이 좋아하는 옷과 매장 분위기를 만들자. 그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스케이트보드 유행이 좀 꺾일 것 같으니까 이게 곧 꺾일 거다. 경쟁자도 너무 많아졌고, 그래서 다음 유행을 미리 느꼈다는 게 바로 스노보드였죠. 80년대 초반에는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고 나이도 좀 있는 경우들이 많았대요, 아마추어의 경우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스노보드를 싫어하는 거야. 왜냐? 스키를 타러 갔는데 막 보드 타는 사람들이 막 쌩쌩 지나가고, 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렇게 타는 결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눈의 결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많은 아마추어 스키어들이 스노보드를 싫어하는데 결국 젊은 사람들은 이걸 좋아할 것 같다. 그럼 된 거 아니야? 다 좋아할 필요가 이번에도 뭐가 있어. 그리고 본인 역시 보드를 타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는 스노보드복으로 두 종목을 바꾸고 또 성공을 거두죠. 기존의 연령대 높은 스키어들 말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들자. 그리고 이걸 알리기 위해서 자금력은 부족하니까 탑급 스타들 말고 유망주들을 후원하자. 모두가 아는 사람은 아니어도 된다. 이게 좁은 분야지만 그러니까 또 확고한 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후원하는 게 어떻게 됐느냐, 운이 좋게도 후원한 유망주 들 중에서 스타까지 나오면서 보드복은 더 잘 팔립니다. 하지만 이 룰루레몬 창업자가 어느 순간 사업을 접죠. 스노우보드 시장이 더 안 커지는 거예요. 경쟁자는 계속 많아지고 더는 사업성이 없겠다 싶을 때쯤 다행히 회사가 팔린 건데요. 그렇게 1997년 말 40을 넘긴 나이에요. 16년 동안 사업을 해서 남은 건 서핑복, 스케이트복, 스노보드복을 만들어 팔면서 얻은 경험, 그리고 회사를 팔고 세금 등등을 떼고 받은 80만 달러였죠. 자, 그런데 지금도, 옛날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죠. 사람이 잘 안 변하죠. 동네도 비슷한 동네 가고 먹는 것도 그렇고 나이가 들수록 아예 새로운 걸 도전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하는데 운동을 너무 좋아하잖아. 근데 예전처럼 격한 운동을 하면 나이가 드니까 몸이 막 여기저기가 아파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벽에 붙은 포스터를 보고 한 운동이 뭐였냐, 요가였어요. 그래서 요가를 배우러 갔는데 거기서 또 뭔가가 느껴지는 거지. 어라, 이게 첫 달, 둘째 달 수강생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요가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어라, 이게 서핑, 스케이트보드, 스노보드처럼 이번에는 요가의 흐름이 오는 건가 싶었겠죠. 근데 이번에는 전과 뭔가 좀 다른 것 같은 거야. 자기가 배우고는 있지만 요가 수업장이 왜 헬스장 한켠에 마련된 공간이었는데 이걸 배우는 사람들이 죄다 젊은 여성인 거죠. 10대, 20대 여성들만 있었대. 남자는 40대 아저씨인 자기 혼자. 그래서 약간 움츠러들만도 한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다르긴 뭐가 그렇게 달라. 이것도 운동이고 운동복을 입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옷들이 너무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 막 헐렁한 면티에 추리닝 바지 같은 거 입고 오는데, 무슨 추리닝이라고 안 하니? 트레이닝복? 그 면으로 만든 트레이닝복 복장이 어때요? 은근히 땀이 많이 나는데 이게 다 젖고 막 늘어지고 세탁하고 말릴 때도 면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또 타이트한 요가복을 입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움직일 때 약간 옷 속이 좀 비치는 것 같고 불편해하더래. 민감한 부분에 윤곽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요가를 하고 얘기들을 막 들으면서 내가 이걸 해야겠구나, 이건 다를 수 있겠다 싶더래. 보드 때보다 시장이 훨씬 클 수도 있겠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계속 늘 거고 고학력자도 더 많아질 거고 소득도 따라서 높아질 거고 내가 항상 유행의 흐름을 알아보는 게 빨랐지. 그렇다면 몇 년 뒤에는 요가 붐이 올 수도 있겠네. 하지만 나이키와 아디다스 같은 큰 브랜드들은 여전히 남성, 신발, 그리고 경쟁하는 종목에만 집중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여성, 의류, 그리고 비경쟁 종목을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의 16년 사업의 경험과 거기서 번 돈을 전부 베팅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보다 좀 세밀하고 부드러워졌지만 사업 전략은 사실 과거와 크게 다르지가 않았어요. 일단 예전처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예 가상의 고객을 머릿속에서 그렸대. 아예 이름도 정했대요. 오션이라고. 이 오션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기준으로는 24살의 여성이야. 근데 내가 회사를 만들고 요가 붐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기까지는 한 8년쯤이 걸릴 것 같은데 그때는 32쯤 되는 여성. 그럼 어떻겠어요? 24살 때와는 달리 이 오션이라는 가상의 여성이 경력이 쌓일 거 아니야?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먹는 거랑 입는 거랑 운동이랑 여가에도 신경을 많이 쓸 거고 결혼은 아직 안 했을 것 같고 반려동물을 키울 것 같고 요약하자면 시간을 살 수 있는 그래서 훌륭한 체형과 건강을 가진 사람들 부유하고 건강한 여성 이 사람을 타겟으로 요가복을 준비해서 내놔보자. 그리고 실제로 편해야 되잖아요 옷이. 그래서 자기도 요가를 배우면서 느끼고 있지만 일단 요가 강사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의견을 묻기 시작합니다. 뭐가 제일 불편한가요?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비싸도 살래요? 그리고 나서 과거에 스노우보드복을 만들 때 썼던 원단 중에서 안감에 썼던 요가복에 알맞은 걸 생각해내죠. 이걸 어느 정도 얇게 만들고 패턴을 다르게 하면 편하지만 또 속은 안 비치게 할까? 바느질 솔기랑 몸의 마찰을 어떻게 줄일까? 봉제 방식도 연구하고 보통 운동할 때도 그렇고 특히 마라톤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옷이 계속 쓸리면 막 까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성을 위한 기능성에 집중하고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요 바쁜 사람이니까 갈아입을 시간이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는 옷을 개발하는 거예요. 평소에 입고 있다고 가서 운동하고 들어오고 집 근처에서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옷을 다 여러 종류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일단 하의에 집중해서 그리고 이때 과거의 경험이 또 위력을 발휘하죠. 대중은 모르더라도 내 고객만 잘 알면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사람. 초창기 요가 씬에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룰루레몬은 요가복을 만들면서 지역의 요가 강사들을 후원했거든요. 1999년에 캐나다 밴쿠버에 첫 매장을 열고 나서는요 왜 헬스장 한켠에서 수업하고 있던 강사한테 자기네 매장을 내주면서 수업 공간을 제공하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자연스럽게 그 매장을 중심으로 요가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생기고 입소문이 나고 영향력도 생기고 또 할인을 잘 안 할 때도 요가나 발레 강사분들한테는 할인을 해주고 한국에서도 그랬죠. 그러면 이 강사분들이 입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할 때 수강생들이 우리 선생님 멋있는데 저런 걸 입네? 또 매장에서 수업을 받으니까 자연히 입어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뭘 했느냐? 요가 스튜디오 광고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요가하는 모습 스튜디오를 쫙 보여주고 거기에 룰루레몬 로고가 딱 들어가고 또 광고비를 받는 미디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룰루레몬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또 이 창업자 과거의 경험이 룰루레몬에 영향을 미쳤던 게요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명도 창업자가 과거 사업에서 받은 영향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왜 보드복을 팔 때 특히 이게 일본에서 잘 됐다고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서양 특히 미국 브랜드를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느낌이 있더래. 근데 이 창업자에 따르면 일본어에는 알파벳 L에 해당하는 발음이 없으니까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L이 들어가는 브랜드명은 더 서양 것처럼 느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이 룰루레몬을 만들 때도 나중에 해외 진출할 것까지 생각을 하면 L을 꼭 넣어야겠구나 브랜드명에. 그래서인지 룰루레몬에 L이 되게 많이 들어가죠. 룰루레몬 3개인가? 또 스노보드복을 팔 때 일본에 납품을 하면서 품질에 더 신경을 썼던 게 룰루레몬의 품질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하고요. 왜냐면 그때 보드복을 팔 때 항상 일본 사람들이 자기가 납품하면서 일부를 버렸대. 왜 그러냐 했더니 바느질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미끄러져 있습니다. 그럼 일본 사람들이 버리더래. 그래서 야 일본 사람들이 까다롭구나 하고 그걸 생각해서 더 열심히 만들고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예상대로 요가 인구가 늘고 룰루레몬이 입소문이 나면서 연 매출이 400만 달러까지 늘었던 2000년대 초에는요 재활용되는 쇼핑백으로도 화제를 일으키죠. 왜 지금은 그렇게 재활용되는 쇼핑백 주는데 되게 많잖아요. 뭐 나이키도 그렇고. 근데 그때는 룰루레몬 같은 회사가 별로 없었나 봐.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아마도 창업자를 말하는 거겠죠.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써놨는데 뭐 이런 거죠. 친구는 돈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막 옛날 거 보면 막 써있어요. 근데 그런 문구도 있었지만 논란이 됐던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넣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은 인생의 오르가즘이다. 오르가즘을 느껴보기 전까지는 그게 뭔지 몰랐듯이 자연은 아이를 갖기 전까지는 아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 또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피부에 흡수되는 선크림이 햇빛보다 더 나쁠 수 있다. 콜라는 담배의 역할을 대신할 거다. 하지만 이런 논란 속에서도 창업자가 룰루레몬을 만들 때 자기 브랜드의 고객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을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하고 건강한 여성 고객들은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이 밴쿠버 밖으로 확장이 되고요. 2003년에는 10개 이상으로 매장이 늘고 곧이어 캐나다를 넘어서 미국에도 진출하죠. 당초의 의도대로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는 그 자체로 요가 커뮤니티의 역할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쯤에 룰루레몬을 사겠다는 큰 회사가 있었는데 그게 빅토리아 시크릿이었어요. 그 사겠다는 제안이 왔을 때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대. 이거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게 맞는데 캐나다 밖으로 지금 안 나가고 요가복에만 머물러 있으면 쟤들한테 언젠간 잡아먹히겠구나.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었다고도 하죠. 실제로 룰루레몬은 훗날 속옷도 만들고 요가복 밖으로 확장하면서 더 빠르게 성장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룰루레몬 매출이 실제로 그 사려던 회사만큼 많이 따라왔죠. 하여튼 점점 근접해 가고는 있어요. 당시에 룰루레몬 같은 브랜드는 없었어요. 매장에 들어가면 여성 스포츠 의류가 쫙 다 놓여있고 가격은 높은데 사람들은 열광하고, 그렇게 룰루레몬은 급성장하면서 2007년에는 상장에까지 성공하고요.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통해서 지역과 매장, 커뮤니티 중심에서 전 사회로 브랜드 이미지를 더 확고하게 하고, 저런 운동복, 저런 편한 옷, 유행 일시적이야 라고 했던, 하지만 몸에 딱 맞고 인기는 많았지만 활동성은 떨어지고 불편한 데다가 여러 논란까지 겪는 브랜드가 쇠락할 때 룰루레몬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완전히 갈라져 있었죠. 운동을 위한 옷 아니면 패션을 위한 갈라져 있었는데 룰루레몬이 약간 밖에서도 입을 수 있고 운동할 때도 편하고, 이게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룰루레몬도 어려움을 겪지 않은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이 창업자와 회사와의 갈등이었죠. 창업자가 쇼핑백에 새기자고 했던 문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게 아니냐는 구설에 오르고, 또 창업자가 제품의 품질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사무실에서 콜라캔 같은 게 발견된다.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건 룰루레몬의 문화가 훼손되는 거다 라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지만 이 창업자가 또 감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제안했대요. 남성 시장을 노리자. 그래서 보안 보호 바지라는 거를 디자인을 제안을 했다는데, 그 이름이 좀 약간 민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쓰는 건 좀 그렇습니다. 뭐 ABC 팬츠라고 하자 해서 또 갈등이 생겼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급기야 2013년 말에는 인터뷰에서 생긴 논란을 이유로 창업자가 회사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인터뷰가 그런 거였어요. 원단에서 보풀이 나는 문제에 대해서 묻는데 창업자가 일부 여성들의 신체는 우리 제품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문제가 된 거였어요. 뭐 자기 의도는 그거였대. 우리 제품은 운동용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간혹 운동 목적으로가 아니고 체형 보정을 위해서 작은 사이즈를 입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원단에 뭐 과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뜻이었다. 자기는 그런 뜻이었다고 하는데 그 해명이 먹히질 않고 논란이 가라앉지가 않았죠. 그렇게 창업자가 회사를 떠나고 지분도 상당 부분 팔고, 그러면서 다른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면서 회사가 변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룰루레몬은 잘 되고 있죠. 물론 창업자는 여전히 개인으로서는 룰루레몬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고요. 아마 지분을 안 팔았으면 지금보다 자산이 더 많았을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뭐 지금 자산보다 한 2.5배는 될 거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데, 하지만 그분이 계속 남아 있었으면 회사가 지금처럼 잘 되진 않았을 수도 있다, 오히려 더 잘 됐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평가가 분분하죠. 아무튼 자, 룰루레몬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대부분은 되게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거든요. 때때로 치고 올라왔던 신생 브랜드 중에서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는 브랜드들도 있고요. 그만큼 이 시장에서 브랜드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걸 텐데, 1998년에 만들어진 룰루레몬 브랜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래 살아남고 영향력을 확대해서 또 하나의 레거시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함께 지켜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